오늘은 주요 우울 증상 걸렸을 때 심한 우울증에는 어떤 약물을 쓰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우울이라면은요, 많은 분들이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한 병하고를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우울 증상이 뭐 감기처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울한 기분은 여러분들이 그 In and Out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은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기쁜 감정, joy도 있고, disgust,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anger, 화도 나고, 우울한 것도 있고요. 이런 감정은 그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거 자체가 무슨 큰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된다는 거는 적어도 2주간 거의 매일 우울하고요. 우울하다는 게 뭐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요, 지루하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게 재미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다르지만은 주요 우울증이라 하면은 Major Depressive Disorder 그래가지고 이거는 큰 병입니다. 조울증이 하나의 그 우울한 증세 같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Major Depression도 굉장히 심한, 여성에서는 평생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올 수 있는 게 30%의 기회가 있고, 남성에서는 10 내지 20%에서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하고 알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오는데, 첫째가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잠을 잘 못 들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는 겁니다. 이 잠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정신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애들은, 또 노인들은요, 잠을 못 주무십니다. 중년 여성에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티네이저들은요, 잠을 너무 많이 잡니다. 그래가지고 과도 수면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입맛입니다. 남자분들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은 식욕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자기 몸무게의 5%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고, 여성과 티네이저들은 과도하게 식욕이 좋아져 가지고 많이 먹어져서 살이 막 찌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것 때문에 티네이저들이 바깥에 안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공연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꾸 아파요. 의사들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머리 아프고 어떤 때는 편두통도 오고 배도 아프고요. 모든 관절이 쑤시고, 이렇게 통증이 오면서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아주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향이 오는데,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포커스 하기가 힘듭니다. 멍하고, 이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딱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걸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돌아가신 뭐 친척이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나다가 어떤 때는 내가 없어지면은 뭐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해질 거야. 그러고서 이제 잠을 들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동적인 그 자살 의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액티브하게 suicidal thought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나도 내 손으로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는 아주 큰 위험한 상태지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치료가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외래로 빨리 가가지고 감시를 열심히 하면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와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영적인 도움 이런 걸 빨리 주어야 되겠죠. 이제 과거에 그리스나 로마 이때에도요, 인간이 참 어떤 점에서는 깨어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몸 안에 4가지의 어떤 그 이제 휴머라고 그러는데, 휴머가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블랙 휴머, 검은 색깔의 어떤 액체 불균형이 생기면 우울증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sanguine 휴머라는 거는 이게 붉은색 아니면 아주 쾌활해지는 그런 그 휴머가 있어서 그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떤 점에서는 쾌활해지고 뭐 조증 증세가 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1990년도에 우리가 많이 두뇌에 대해서 이제 MRI도 찍게 되고, 그때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뇌 전파 물질들 공부를 하면서 이게 보니까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나 뭐 노에피네프린의 이제 불균형 성장이 오는 거고요. 또 그 우리 조증은 왜 도파민이랑 많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두뇌를 가지고 증명이 된 건데 생각한 것이 참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책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 인간이란 참 영특한 그 존재였구나. 기원전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가 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SSRI라고 하면은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뉴런하고 뉴런 사이를 갖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같이 만나는 장소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뉴런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덴드라이트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갖다 다음 뉴런한테 보내려면은 시냅스로 보냅니다. 그래야지 시냅스에서 이쪽으로 간 후에 이쪽 리셉터로 간 다음에 다시 세로토닌이 이제 자기 뉴런으로 다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다 들어가 버리고 시냅스에 별로 없으면은 그때가 우울하고 불안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선택적으로 세로토닌만. 그래서 선택적인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재흡수 인히비터, 억제제. 그래서 SSRI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약이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프로젝입니다. 저도 그거를 첫 번째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우울해져가지고 그걸 썼는데요. 처음에 10ml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쓰고 나서 괜찮으면 20ml로 올라가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울할 때 20ml 정도 씁니다. 그러나 강박 증세가 있는 불안한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뭐 40ml, 60ml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써봤을 때 부작용이 저는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일단 약을 끊어봤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다시 썼더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어떤 약들은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조금 양을 줄이든지 좀 끊었다 다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그걸 한 7년을 썼거든요. 근데 20ml 정도로 썼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어떤 심한 그 강박 증세 같은 경우는요, 제 환자 중에서 이렇게 스킨을 갖다 이렇게 꼬집고 막 상처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강박 증세 비슷한 그런 스킨 이게 피킹 디스오더 이런 것들을 꽤 심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티네이저들이 많은데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자기 얼굴 들여다보면서 내 코가 이거 왜 너무 이렇게 못생겼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막 우울하고 심하면은 자살 충동같이 생기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더 올라가서 60ml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팩실. 팩실은 그것도 10ml 시작해서 20 이렇게 해서 60까지 쓸 수 있는데 요즘 팩실은 좀 잘 안 씁니다. 그 전에 그 팩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은 것이 7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게 스쿨 포비아가 있는 애들, 학교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경우에 이걸 썼더니요, 아이들이 불안한 게 줄어들어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팩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 팩실은 쓰다가 조금씩 내려가지고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끊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팩실은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졸로프트, 설트랄린이라는 거죠. 그 설트랄린은 티네이저들한테 저는 많이 쓰고요.
굉장히 그 쓰기가 쉬운 것이 대개 100mg이 보통 그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정상량인데 이 25ml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로 시작해서 일주일 쓰고 50 일주일 쓰고 75 이게 100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한테 우선 50ml를 처방을 해가지고 그 반으로 일주일 쓰고 하나를 일주일 쓰고 한 알 반, 그다음에 2알까지 쓰면 이제 되는 건데요. 아주 그 심하게 제 환자 중 하나에는 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그 코비드 시작할 때 누가 이렇게 토하는 걸 보고 나서는 학교를 못 가요. 누가 또 토할까봐. 그래가지고 꽤 심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면 그 다음에 점점 문제가 심해집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걔는 뭐 10살짜리니까 그렇게 100이 나이였는데 200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로 금방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양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졸로프트라고 여기 미국에서는 부릅니다. 그 설트랄린을 이런 약들이 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저는 그 제너릭하게 화학명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나라마다 그리고 제약회사마다 자기네들이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이 약이 이름이 다른 것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이라고 여기서 플루옥세틴은 프로젝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나온 게 설트랄린,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사이탈로프람. 사이탈로프람은 10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천천히 올라가서 맥시멈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그 카이저에 있을 때 제가 한국인 남성들한테 이 사이탈로프람을 좀 썼는데 굉장히 리스폰스가 좋았습니다. 뭐 교과서에도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어떤 그 가족, 이 병이 생기는 것도 어떤 그 그룹마다의 특징이 있고 또 그분들한테 쓰이는 약물도 잘 듣는 것들이 대개는 그걸 다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남자분들 제가 사이탈로프람을, 그러니까 사이탈로프람이라는 거는 셀렉사라고 부르죠. 셀렉사를 10ml로 시작해서 40ml까지는 쓸 수 있는데 40ml가 넘으면은요 그 EKG에서 QT 인터벌이 조금 늘어나서 하트에 프로블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만 안 쓰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사이탈로프람, 이걸 렉서프로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지금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5ml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이 맥시멈인데요. 그러니까 사이탈로프람은 그 플루옥세틴의 2배로 강합니다. 따라서 양을 그 반으로 줄여야 되죠. 그리고 이 사이탈로프람이 아주 효과도 굉장히 좋고 이 약이 또 저는 그 애노렉시아 nervosa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탈로프람, 셀렉사는요 조금 구역질이 나고 입이 마르고 좀 땀이 많이 나는 부작용이 있고요. 사이탈로프람, 렉서프로는 남성들이 성기능 하는데 조금 불편이 오고요. 그 다음에 구역질이 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루옥세틴 제일 많이 쓰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게 프로젝이죠. 미국에서는 프로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이제 구역질 나고 좀 입이 마르고 어떤 땐 졸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캄다운 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조금 더 너버스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밤에 잠이 안 온다던가 이게 손이 조금 이렇게 트레머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거 느끼질 않았거든요. 조금 처음에 머리가 아프다가 그 다음에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대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대개 이 약은 아침에 쓰는 게 많은데 이게 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땐 저녁에 쓰시면 문제가 별로 없죠. 졸려도. 근데 오히려 정신을 말짱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밤에 쓰면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써서 나한테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측정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같은 거는 내가 쓰다가 자꾸 남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준 분이 조울증 환자라면은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약은 나눠 쓰시는 절대로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팩실, 파록세틴은
저 비슷합니다. 프로젝하고 플로악세틴하고. 그래서 구역질 좀 나고 뭐 이건 좀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어지럽고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로프트, 설트랄리는 티네이저들한테 굉장히 제가 많이 쓰고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구역질도 나고 설사도 할 수 있고 머리 좀 아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SSRI 전부가 다 대개는 소화 기능하고 성적인 기능에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원토록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약으로 바꿔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약들이 SNRI, 그건 뭐냐면 세로토닌하고 노에피네프린 하고 두 가지가 다 리업테이크 되는 걸 갖다 이제 막아가지고 세로토닌도 올려주고 노에피네프린도 올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 벤라팩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미국에서는 에펙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에 쓰면은요 정신이 팍 납니다. 그래서 많은 티네이저들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 이 약을 쓰거나 중년 부인들이 이럴 때 낮에 정신이 활짝 나니까 이분들이 기능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처음에 이제 75로 썼다 150, 225, 375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가서 쓰면은 아주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좀 아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성적인 그런 부작용이 있고 입이 마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라팩신이라는 거는요. 벤라팩신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으로 대사된 상태가 데스벤라팩신인데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벤라팩신보다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비슷합니다, 부작용은. 그 다음에 이제 둘락세틴이라는 거는 이게 참 좋은 항우울제인데요. 둘락세틴이라는 거는 이제 심발타라고 여기서는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브랜드 네임이. 이 심발타를 하루는 제가 이게 TV를 보니까 이걸 선전을 하는데 TV에서 페인킬러라고 선전을 해요. 이게 통증이 있을 때 이걸 많이 완화시킨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때는요 아픈 게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아파지면은요 어디가 통증이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울하고 이 통증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이 둘락세틴은요 특히 항우울 작용이 있으면서 통증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텔레비에서는요 이 약을 항우울제라고 안 하고 통증 완화시키는 약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사서 복용을 할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요 한국같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한참 동안은 우울증은 lack of willpower, 그러니까 willpower가 뭡니까? 자기의 결단력, 정신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 전에 그랬거든요 많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여성한테 많으니까 더 아마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결단력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우울해지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우울해집니다. 한 20여 년 전에 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때 유명한 앵커맨, 유명한 무슨 배우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우울증 환자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항우울제가 비싸냐? 내가 이건 매일 먹어야 되고 일생을 먹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양을 줄이면서 많이 이제 나았을 때는 조금만 그러니까 유지 치료만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제약회사들이 너무 약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울하시면은 그때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그 다음에 재발하는 게 별로 오지 않고요. 또 오더라도 아주 심하지 않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부분 그냥 놔둬도 치료는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은 그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발이 될 수 있는 병들이에요. 조울증도 그렇고 주요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경할 때, 그 다음에 월경할 때, 아니면 갱년기 이럴 때 좀 많이 오고요.
남성들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은 경우에 꽤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때 그냥 넘기지 말고 치료를 잘 받고 충분히 받고 그러다 말겠지 하지 말고 그때부터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항정신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런 약들이 있는데 항우울제에도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퍼스트 제너레이션 제1세대 제너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나온 것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약이 있습니다. 뷰프라피온이라는 건데요. 이건 여기서는 상품명은 웰뷰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항우울제가 되게 어떤 때는 조금 살이 찔 수가 있는데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살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뷰프라피온은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살을 안 찌게 하고요. 살도 안 찌고 그다음에 이게는 도파민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 전두엽에 가서 전두엽을 갖다가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어텐션을 잘하게 되니까 티네이저들이 우울해지면은 대개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우울해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커스가 아까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뷰프라피온을 쓰면은요 모티베이션도 올라가고 우울증도 좀 줄어들고 몸도 살이 안 찌고 여러 가지로 좋지요. 그래서 이 뷰프라피온을 참 잘 쓰면 좋은데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은 이 약을 FXO, 벤라팩신처럼 이게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확 불안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울한 거, 불안한 걸 없애려고 줬는데 더 불안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못 쓰지요. 그리고 이걸 늦게 쓰면은 잠이 안 오겠죠.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니까. 이 약도 이제 드라이 마우스 있고, 노우지아 있고, 잠이 안 오는 수가 있고, 불안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75로 시작해가지고 150,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300까지 올라가고 저는 300까지만 씁니다. 이 450까지는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티네이저들이 이 약이 이제 자기 그 몸무게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썼다가 그때 그 사람들은 450 이상을 썼을 때인데 그러면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환자가 아닌데 이제 경기를 했지요. 그래서 너무 이제 브레인을 갖다 스티뮬레이션을 시켰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450까지도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는 그냥 300까지 저는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멀타에서핀이라는 약이 제가 그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자폐아들한테 참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 이 멀타에서핀은요 항우울제인데 굉장히 입맛을 좋게 해주고 잠을 잘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폐아들이 참 피키해서 잘 먹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면은 잘 먹으니까 부모님들이 훨씬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리고 본인도 기운이 나니까 좋고요. 근데 이 멀타에서핀을 갖다가 밤에 주면은 우울한 환자들이요 푹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은 식욕도 좋으니까 그래서 항우울제로서는 참 그런 환자들한테 멜랑콜리라고 그러죠. 이런 환자들을 특히 노인들에서 많은데 아주 잠 못 자고 굉장히 입맛 없고 아주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누워만 계시고 이런 분들 멀타에서핀 드리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도 모든 약들이 어떤 때는 이게 이제 너무나 이게 페리스탈틱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우리 대장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연동 운동이 좀 너무 이게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변비가 되죠. 아까 다른 항우울제는 이걸 갖다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설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항우울제는 이것처럼 이렇게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SSRI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이게 설사를 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부작용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입맛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무게가 좀 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쓰면은 정말 다 좋은 약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트라이사이클릭 엔타이디프레센트, 미트리프틸린이라든가 뭐 이런 약들처럼 그럴 때 엘라빌, 뭐 토프라닐 이런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그런 약들처럼 이렇게 비록 많은 양을 갖다 과다 이제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생명을 잃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빨리 응급실에 가서 다 씻어내고 그래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들인데, 여러분들이 기억 항상 하실 거는 대개 모든 약들은 70% 정도에서 들으면 좋은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70명은 듣는데 나머지 30명은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그 약물로 바꿔보는 게 좋죠. 가령 플루옥세틴을 썼는데 잘 안 들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뭐 설트랄린으로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에사이텔로프롬으로 바꿔본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도 잘 안 들었다? 그럴 때는 SNRI 쪽으로 이제 한번 다시 애드해도 됩니다. 첨가해도 되고요. 그 대신 이거 이제 이런 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과를 보면서 항우울제 치료를 할 때는요, 환자하고 의사하고 굉장히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도 되고 반응이 어떤가도 보고 이러면서 가장 최선의 약을 가장 최적의 용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르게 3개월 정도면 효과가 다 나옵니다. 뭐 프로젝 같은 경우, 제가 설트랄린 같은 경우 2주 내지 3주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 올라가니까, 올라간 후에는요, 이건 매일 약을 쓰셔서 어느 정도의 혈장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효과가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쓸 때는 부작용이 있나 없나 그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고, 우리 몸이 새로운 약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한 2, 3주면은 되게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쓰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좋아졌으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끊을 때도 지금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차차 올라간 것처럼 끊을 때도 차차차차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다가 문제가 다시 우울해지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본래의 그 도세지로. 그러면서 어떤 때 저는 환자들한테 그 제일 작은 양으로 시작했으면 25ml의 설트랄린, 졸로프트 같은 경우 그 25ml를 좀 유지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발 방지해서 한 1년 정도 쓰시다 괜찮으면 그때 끊어도 돼요. 그렇게 충분히 쓰신다면은 재발이 되더라도 별로 심하지가 않고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어떤 약이 잘 듣는지를 아니까 그 약을 다 쓰시면 되고요. 대개는 우울증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한 가족에 잘 들었으면은 그 뭐 사촌이라던가 뭐 고모라던가 혈연을 가지신 분들은 같은 약을 쓰시면 되게 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무슨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약을 썼는데 되게 얼마나 있으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내 증상은 이랬다. 이런 거 감기 걸렸을 때도 여러분 같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 오픈해 놓고 같이 알려줌으로써 다른 가족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지성이 있는 우리 한국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우울제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은요, 양약은 뭔가 아티피셜하게 인간이 만든 거고 한약은 자연제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들 믿고 계시는데, 저는 한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양약도 가령 예를 들면은요, 셀리실릭 애시드,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거는요, 저기 윌로우 그 수양버드 나무의 그 껍질 가지고 거기서 나온 약입니다. 그 많은 약들이 오히려 그냥 그 수양버드 그 껍질 그대로 다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화학물질만 축출해낸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자연에서 나온 거죠. 그것도 모든 잡것들 다 제하고 순수한 것만 뺀 것이 살리실릭 애시드고, 그것이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는 부르기를 바이얼 컴퍼니면 바이얼 아스피린,
뭐 다른 회사면은 자기네 이름 붙여서 아스피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약도 자연에서부터 나온 게 많고요. 또 비록 화학 물질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꼭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를 해가지고,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한 사람한테는 밀가루 주고 한 사람한테는 약을 주고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누가 어떤 걸 썼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여는 곳에는 이 리서처, 연구자만 압니다. 그래서 딱 열어봤을 때 어떤 약이 30%에서 들었다, 10명 중에서 3명은 들었다, 그거는 밀가루 약입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약도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10명에 3명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토악질도 하시고요. 왜냐면 미리 그 뭔가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머리도 아프고요. 부작용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약은 6명 내지 7명이 10명 중에서 들었다. 이거는 진짜 약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고 믿을 만한 약이고, 여러분들이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서 만든 약이 우리가 믿을 건가, 아니면 5,000년간 내려와서 모르는 게 더 좋고 그냥 매지컬하게 좋으려니 생각해 가지고 쓰는 약이 더 좋은 건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맡겨야죠. 그러나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우울증으로 지금 자살을 하기 직전에 있다면은 어떤 약을 쓰셔야 될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